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해로 결혼 7년차 친구들이 저를 부르는 별명은 복시입니다. 복시, 복이 있는 시댁을 가진 아이라는 거죠. 사실 결혼 전에는 시댁에 돈이 많으면 시댁복이 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혼한 친구들을 봐도 그렇고 또 저를 봐도 그렇고 시댁복이 많다는 건 내 인생에 크게 참견하지 않고 서로 남인 듯 아닌 듯 대면대면하게 사는 거, 그게 시댁복이 있는 거더라고요. 어쨌거나 복이 있다고 해주니 고맙기는 하지만 그 와중에 저는 조금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복이라고 하는 그게 저한테는 조금도 복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속상한 요소입니다. 물론 서로의 삶에 간섭하지 않는 게 복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제 경우는 그게 조금, 아니 몹시 심합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의 형제만 있는 단촐한 가정인데 얼마나 개인주의가 강한지 서로 사망 소식만 안 들려오면 된다는 주의예요. 어색할 정도로 남처럼 살아요. 그렇다고 사이가 안 좋거나 척을 졌거나 원수처럼 구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성격인 것 같아요. 처음에 아들 형제만 있는 집 맏아들한테 시집을 간다는 얘기를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다 엄청 걱정했거든요. 시어머니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더라도 아들 둘의 맏며느리면 그 자리가 쉽지 않을 거라고 말이죠. 저도 어느 정도 각오는 했는데 이거는 각오한 제가 바보처럼 느껴질 정도로 진짜 뭐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결혼 1년차쯤 됐을 때 제가 시어머니한테 살짝 서운한 마음이 다 들었다니까요. 아니 아무리 쿨하고 개인의 삶과 시간이 중요한 분이고 며느리 사생활을 존중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저희 신혼집에 단 한 번을 안 찾아오시는 겁니다. 두 분 다 바쁘게 일을 하시는 분이면 좀 이해하겠는데 그것도 아니거든요. 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아니 며느리 집이라고 생각해서 어색하시면 아들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래도 부모인데 자기 자식이 어떻게 해놓고 사는지 한 번은 들여다보고 싶은 게 인지상정 아닌가요? 그런데 전혀 궁금해하지도 않고 오실 생각도 없더라고요. 시부모님은 두 분 다 은퇴하시고 지금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소일거리 하시는 것 같은데 그나마도 별 말씀을 안 해주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는 잘 모릅니다. 시동생도 무슨 회사를 다닌다고 했던 것 같은데 무슨 회사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몰라요. 물어봐도 그냥 일이 다 똑같은 거 아니냐고 피식 웃고 마는데 더 캐물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 제 남편은 일용직입니다. 뭐 말이 일용직이지 사실 큰 불만은 없어요. 왜냐하면 어지간한 월급쟁이보다는 생활비 넉넉하게 갖다주고 자기가 가진 기술로 충분히 가정 건사하면서 먹고 사는 정도니까요. 따지고 보면 프리랜서나 일용직이나 영어, 한국어 차이일 뿐이지 비슷하지 않겠어요? 얼마 전부터 같이 다니는 형님들한테 미장일도 배워서 꽤 일당도 셉니다. 한 달 월급이 어지간한 대기업 과장 이상은 되니까 사는데 크게 지장은 없어요. 처음 결혼하고는 그래도 시댁 식구들 한 번은 초대해야 한다는 저만의 강박이랄지 의무감이랄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들이도 할 겸 한 번 도련님이랑 다 놀러 오시라고 해도 어머님 아버님은 그냥 시큰둥하게 안 가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너희 잘 살면 되는 걸 뭐 굳이 집들이까지 하냐고 그냥 밖에서 밥이나 한 끼 먹자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좀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찬도 한 번을 안 해주세요. 저 사실 그다지 요리를 잘하는 편이 아니어서 어머님이 반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얼른 갖다 먹을 자세가 충분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늙은이가 하는 반찬 짜고 달고 맵고 요즘 젊은이들 입맛에 안 맞는다며 그냥 너희 입맛에 맞는 거 사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글쎄 어머님이 이러시는 겁니다. 일하고 바쁜데 괜히 재료 사다가
쓸데없이 먹는 거 반 버리는 거 반 하지 말고 그냥 집 근처 반찬 가게에서 맛있고 깔끔하게 만든 거 그때그때 사다 먹어. 그게 훨씬 경제적이야. 사실 몹시 합리적인 얘기죠. 그런데 그게 조금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아들 며느리한테 김치 정도는 해주실 수 있지 않나 했는데 글쎄 김치 한 번을 안 주시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그래도 맏며느리라는 생각에 결혼하고 몇 달은 한 달에 2번 정도 시댁을 갔습니다. 뭔가 오기가 생겼다고나 할까요? 당신들이 오지 않으면 저라도 가겠어요. 이런 마음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 혼자만 그렇게 마음먹었을 뿐 그 누구도 반기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남편도 뭐하러 가냐고 하는데 굳이 제가 남편 등 푹푹 찔러서 갔던 거죠. 그런데 2번 정도 그렇게 찾아뵙고 났더니 시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예세아가, 굳이 올 필요 없다. 네가 좀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냥 살던 사람들끼리 오붓하는 게 사는 게 편해. 아이고, 이 아들 며느리 보면 좋은데 자식도 결혼하면 손님이라고 너희 왔다 가면 피곤해. 어머, 아버님, 며느리가 오는 게 피곤하세요? 제가 귀찮으세요? 아이고, 야야, 그 얼굴 보는 건 좋지만 아무래도 내 공간에 다른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피곤하지. 솔직히 내가 너 온다고 그러면 안 입던 옷도 주워 입어야 되잖아. 집에서 빤스만 입고 돌아다녀도 되는데 며느리 오는데 내가 그러고 돌아다닐 수는 없지 않냐.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불편하고 귀찮은 거야. 아니 그래도 너무 교류가 없으니까 남 같아서 그러죠. 남은 무슨. 서운해하지 말고 우리도 애들 다 키워놓고 그냥 둘만 좀 오붓하게 있고 싶어서 그래. 이제야 신혼 같아, 응? 이렇게 듣고 보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게 제 마음에 좀 서운할 뿐이죠. 제가 처음에 그런 게 좀 서운하다고 할 때마다 남편은 피식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다른 집 며느리들은 오라가라 한다고 그걸 그렇게 싫어한다는데 당신은 오라가라 안 한다고 싫어하는 거야? 그거 참. 여자들 비위 어떻게 맞춰야 될지 모르겠네. 아니 그게 어느 정도 것이어야지. 모든 건 다 적정선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 저렇게 생판 남처럼 자꾸 구시니까 좀 서운해서 그래. 그렇게 생각하지 마. 우리 엄마 아빠 나랑 내 동생한테도 그러셔.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전혀 자식들 스케줄 관심 없으셨던 분들이야. 내가 그 얘기 안 했나? 동생이 군대 갔을 때 일인데 걔도 휴가 나와봐야 딱히 집에 올 일도 없고 휴가 나온다는 얘기도 굳이 집에 안 하고 그랬었거든. 몇 번은 휴가 나와서 그냥 친구 집에서 자고 그러고 들어갔었나 봐. 그러다가 지도 말년에 병장 휴가 정도 나오니까 그래도 집은 한번 와봐야겠다 싶어서 집에 갔는데 당황해서 나한테 전화를 했더라고. 왜? 무슨 일인데? 엄마 아빠가 이사하고 동생한테 얘기를 안 한 거지. 어차피 휴가 나와도 집에 안 오는 애니까 나중에 제대했다고 연락 오면 그때 알려주려고 그러셨대. 맙소사, 말도 안 돼. 그래도 어떻게 아들한테 이사한 집을 말씀을 안 하실 수가 있지? 우리 집 원래 그런 집이야. 남편의 말을 들으면서도 사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시댁에서 가족 사진 한 장 본 적이 없어요. 어머님, 아버님도 40년이 넘게 산 부부였지만 뭔가 되게 남처럼 대면대면하고 서로 별로 신경도 안 쓰는 그냥 동거인 같은 느낌이랄까요. 여튼 지지고 볶으면서 싸우고 화해하는 그런 부부의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이상하다고 하면 시동생도 만만치 않았어요. 제 남편도 어지간히 무뚝뚝한 성격인데 시동생은 무뚝뚝을 넘어서 아예 무건수행하는 사람 같습니다. 저 처음에는 말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잖아요. 시동생 목소리 한번 들어보려고 제가 오만 짓을 해도 진짜 말 한마디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 시동생이 제 결혼 7년 차에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을 하나 전해왔습니다. 글쎄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한 첫 마디는 이거였습니다. 아니, 여자하고 연애를 할 만큼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거야? 그 여자랑 대화가 될 만큼 단어를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랬더니 남편이 저를 한심하다는 듯이 보면서 퉁박을 주더라고요. 아니 그럼 뭐 제가 단어도 모르고 말도 못하는 바보 천지 등신인 줄 알았냐? 너무하네 진짜. 쟤도 할 말은 해. 그냥 진짜 말수가 없는 사람인 것뿐이지. 아니, 평생 가야 말 한마디를 안 하니까 그런 사람이 연애를 어떻게 했나 싶었던 거지. 아이고, 남녀 사이 아무도 모르는 거고 다 자기 짝은 자기가 찾는 거야. 동서는 좀 활발하고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부창부수라고 도련님이랑 똑같은 성격이면 나 진짜 답답해서 쓰러질지도 몰라. 그렇게 힘들어? 아니 나랑 연애는 대체 어떻게 했대? 그래도 당신은 묻는 말에 대답은 하잖아. 여튼 나 이 집에서 정말 외롭고 쓸쓸하단 말이야. 알잖아. 나 안 그래도 외롭게 자라가지고 북적북적한 가족 원했던 거. 아유, 친정도 사막인데 시댁도 정막강산이야. 제가 이런 한탄을 하면 뭐합니까? 남편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사실 제가 친정복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엄마 아빠가 일찍 헤어지셔서 친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친할머니는 아주 꼬장꼬장한 어른이었는데 늘 저를 키우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새끼 피가 그래도 반은 섞여 있으니 내가 책임으로 거두는 거다. 네, 저희 친할머니 저를 최선을 다해 키워주시기는 했지만 단 한 번도 사랑을 주신 적은 없습니다. 정말로 의무와 책임으로 똘똘 뭉쳐서 건강하게 양육을 하셨을 뿐이지 저를 애정있게 돌봐주시지는 않았어요. 커서 알게 된 엄마 아빠의 이혼 사유는 엄마의 불륜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할머니로서는 제가 미울 법도 했겠죠. 이해합니다. 아빠가 지금으로 말하면 뭐랄까 약간 한량 같은 분이셨거든요. 한 3일 일하고 나면 이틀은 몸이 비실비실 아파서 휴가 내고 그렇게 반복해서 휴가 다 쓰면 회사 그만두고 또 다른 데로 옮기고 그렇게 1년 동안 회사를 2군데, 3군데 옮겨가며 노력하지 않는 삶을 사시는 분이었어요. 저 그거는 기억나요. 어렸을 때 아빠가 비가 막 내리는 날 베란다에 앉아서 저를 안고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면서 저 비처럼 되고 싶다고 그냥 정처 없이 떨어지다가 목적 없이 흘러 넓은 세상에 의미 없이 섞여 들어가고 싶다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어린 마음에 그걸 다 이해는 못했지만 아빠가 한마디 한마디 힘주어 말하는 그 느낌이 인상 깊어서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저희 아빠는 어느 순간 자취를 감춰버리셨어요. 할머니가 그래도 아들이라고 백방으로 찾아보셨지만 정말로 어디 산으로 깊이 들어가 버리신 건지 아니면 배 타고 어디 바다를 나가신 건지 땅으로 꺼지고 하늘로 솟은 것처럼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냥 아빠는 어디선가 방랑시인 김삿갓처럼 그렇게 세상을 떠돌아다니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살고 있어요. 그런 아빠에게 질릴 대로 질린 엄마가 다른 남자에게 눈을 돌린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었겠죠. 엄마와 재혼한 남자는 자기 자식이 둘이나 있는 아저씨였습니다. 엄마와 오빠 동생으로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사람이라고 했어요. 사별한 그 아저씨의 자식들을 살뜰하게 키운 엄마는 저한테는 늘 미안해했지만 엄마 역시 저를 사랑해 주시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1년에 한두 번 제 생일 때랑 명절 중에 하나 골라서 엄마가 저를 한두 시간씩 만나고 밥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그러긴 했었는데 그것도 점점 시간이 지나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무렵부터는 뜸해졌어요.
그러다가 엄마가 키우고 있는 그 아이들이 입시에 한창 목맬 때쯤에 발걸음이 뚝 끊겼습니다. 그때 저희 친할머니가 아주 매섭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서방 버리고 간 년이 자식 보고 돌아오겠냐? 그게 아주 여우탱이 같아서 돈푼이나 쥐어주는 남자 옆에서 그 자식들 키우면서 살지. 지한테 아무것도 올 것 없는 우리 집이랑 너 돌아보지 않을 거다. 할머니의 그 말씀이 가슴에 아프게 박혀들었지만 솔직히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씀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흐지부지 엄마와도 연락이 끊겼어요. 꼬장꼬장하게 저에게 의무와 책임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셨던 할머니는 결혼식에서 혼주 자리에 꼿꼿하게 앉아주신 걸 마지막으로 저한테서 손을 놓으셨습니다. 그래도 자손이라고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은 일부 남겨주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사실 재산 물려줄 마음 없었다. 키워줬으면 됐지. 무슨 나 죽고 나서 내 돈까지 줘? 그리고 어차피 계집애한테 갈 돈 그거 다 시댁 식구랑 남편 뒷공무니에 박히는 거 내가 모를 줄 아니? 근데 이만큼 나이 먹고 나니까 나도 늙어서 그런가 핏줄이라고 땡기는 게 없진 않다. 그러니 바라지도 말고 원하지도 말고 잠잠히 기다리고 있어. 나 죽고 나면 그래도 섭섭지 않게 가게 할 테니까. 그렇게 할머니는 저한테 유산을 주겠다는 얘기조차도 의무와 책임이 가득한 어투와 목소리로 통과하듯 하시고 그 이후에는 일절 다른 연락을 하지 않으셨어요. 워낙 건강관리에 열심이고 장수 집안 핏줄이셔서 앞으로 10년은 더 사실 것 같지만 어쨌건 그래도 저한테는 유일한 가족이 할머니거든요. 1년에 한두 번 명절과 생신 때 연락드릴 때마다 꼿꼿하게 받으시는데 그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어쩌면 나보다도 오래 사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곤 할 정도로 건강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자라면서도 사랑을 못 받고 주변에 보살피는 손길이 없이 살았으니 얼마나 가족이 그립고 정이 그립겠어요. 정말 시댁의 어이없는 참견조차도 기꺼이 받아들일 마음가짐이 되어 있는데 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주어지진 않나 봐요. 남편과 시동생 그리고 시부모님께 뭔가를 바랄 수는 없고 제 유일한 희망은 동서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드디어 제 소원을 들어주었어요. 정말 해맑고 진짜 활발하고 부침성 좋은 여자가 동서로 들어오게 된 거였죠. 동서가 처음 인사하러 온 날 저 너무 좋아서 눈물 흘릴 뻔했잖아요. 세상에 말이 5마디 이상 주고받아지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맞아요, 좋아요라는 호응까지 해주는 사람이라니. 동서만 괜찮다고 하면 24시간 옆에 두고 같이 수다 떨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동서도 저처럼 사랑과 보살핌에 굶주린 사람이더라고요. 부모님이 누군지는 모르고 어렸을 때 입양을 갔는데 뒤늦게 찾은 친언니가 정말 부자라고 했습니다. 그런 슬픈 얘기를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면서 처음 만난 저한테 하는 걸 보고 남편은 나중에 사람이 좀 주책스러운 것 같다고 했지만 저는 너무 좋았어요. 아, 형님, 저희 큰언니가 저랑 13살 차이 나거든요. 그런데 엄마 아빠는 벌써 다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집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저 입양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요.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엄청 제 얘기하면서 한매처 하다가 돌아가셨다고 언니가 그러대요. 어머, 뒤늦게라도 친언니 찾아서 다행이다. 이제라도 자매정 충분히 느끼면서 살 수 있겠네. 에이, 그런데 다행도 아니에요. 저희 친언니 스웨덴 살잖아요. 스웨덴? 아우, 너무 멀다. 네, 그래서 1년에 한 번도 못 봐요. 대신 이거는 비밀인데요. 저희 큰언니가 저 만나고 나서 유언장 다시 썼다고 그랬어요. 저한테 엄청 많이 뭐 물려줄 거래요. 어머, 그래도 든든하게 기댈 구석이 있네.
너무 다행이다. 에이, 손에 들어와야 제 돈이죠. 그리고 그거 들어오면 안 쓰고 잘 뒀다가 노년에 다리 피고 사는데 보태려고요. 젊었을 때는 사실 굳이 필요 없잖아요. 아이고, 그것도 아니야. 언니한테 좀 미리 달라고 해. 그럴 수 있으면 달라고 해서 젊을 때 좀 누리고 살아. 어? 그래도 젊을 때 돈이 있어야 좋은 것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지. 주변에 보니까 돈 있고 나이 든 것만큼 서러운 것도 없더라. 돈은 있는데 시간이 없고 건강이 없어서 돈을 쓸 수가 없대. 형님 말이 맞네요. 아유, 어떡하지? 우리 언니한테 어떻게 달라 그러지? 그래도 언니가 외국에 있어서 한 번씩 외국 구경도 하고 그럴 수 있겠다. 에이, 아니에요. 언니는 거기서 사업 바쁘고 자기 가정 있고 하니까 제가 언니 보러 가고 그러긴 쉽지 않아요. 그리고 스웨덴 생각보다 멀더라고요. 형님, 저는 소원이 하나 있어요. 무슨 소원? 우리 언니처럼 외국 나가서 사는 거요. 저 우리나라 별로 안 좋아요. 왜? 그래도 돈 있으면 우리나라만큼 살기 편한 것도 없잖아. 제 말에 동서는 머뭇거리더니 어릴 적 얘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동서가 입양을 간 나이가 7살 무렵이었다고 했어요. 엄마, 아빠, 언니 그 존재를 다 기억을 하는 와중에 남의 집으로 간 거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과 사람들에 대한 기억은 조금씩 잊혀졌지만 어떤 감정에 대한 기억은 계속 남아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끝까지 회복이 안 됐던 것 중에 하나는 언젠가 꼭 데리러 오겠다고 한 부모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입양간 집에 뒤늦게 태어난 남동생의 존재였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유일한 딸이라 나름 귀여움도 받고 사랑도 받았지만 남동생이 태어난 후부터는 은근히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었대요. 워낙 밝은 성격이기도 했지만 지금처럼 더 활발해진 건 그때 자기가 상처받거나 아팠던 걸 숨기려고 만들어진 성격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을 하면서 쓸쓸하게 웃는데 어쩐지 마음 한편이 짠해져 왔습니다. 그러면서 동서는 이민을 가면 이 모든 걸 다 훌훌 털어내고 새 마음 새 뜻으로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숨이 좀 더 잘 쉬어질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남편 하나 잘 만났어요. 남편 덕에 이민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소리야? 제가 이민 가고 싶다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꼭 외국 나가서 살게 해주겠다고 저한테 약속했어요. 그래? 서방님이 해외 나가서 사실 수 있나? 그이 기술 있잖아요. 요즘에 외국은 이렇게 손으로 하는 기술자들이 없어서 그런 기술자들 가면 엄청 우대해준대요. 하긴 다들 기계 돌리고 컴퓨터로 하지 손으로 하는 거 사람 귀하다고 하더라. 조금만 고쳐도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막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고. 맞아요, 형님. 형님도 아주버님 꼬셔가지고 우리 같이 해외로 이민 가요. 아유, 나는 영어도 안 되고 그냥 우리나라에서 사는 게 좋아. 그 돈 있으면 그냥 우리나라에서 살래. 그럼 저만 갈게요. 대신 형님 놀러 오면 숙박은 공짜. 어때요? 좋죠? 동서는 참 해맑고 구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뭔가 자기 입으로는 잘할 때 상처가 많았다고는 하는데 그런 게 조금도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사람이 해사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얘기 나누다 보면 제 기분도 덩달아 좋아지곤 했죠.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았던 건 서로 모른 척 무뚝뚝한 시댁 식구들 뒷이야기를 같이 나눌 사람이 생겼다는 거였습니다. 제 친구들은 저를 복시라고 부르며 시댁 복 있는 애라고 딱 결정 지어놓고 제 한탄 일절 안 들어주거든요. 그런데 동서는 안 그래도 자기도 속 답답해 죽겠다고 자기 소원이 어머님 집에 가서 고스톱 치다가 술 마시고 자고 그 다음날 오는 거라고 할 정도로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동지애가 느껴지며 동서가 든든했겠어요.
이민 가서 살고 싶다던 동서는 결혼하고 1년 만에 정말로 이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동서의 언니가 갑작스레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은 후였어요. 너무너무 동서가 슬퍼하고 스웨덴 장례식에 갔다 와서도 기운을 못 차리니 세상 무뚝뚝하고 남일에 관심 없을 것 같았던 서방님이 서둘러 이민 준비를 시작하더라고요. 아유, 그래도 동서도 살던 데서 사는 게 좀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까지 서두르실 필요가 있어요? 환경이 바뀌면 슬픔도 금방 있겠죠. 그리고 어차피 가고 싶어 했던 거 저 사람 더 나이 들어가면 뭐해요. 그냥 하루라도 빨리 가는 게 낫죠. 그래도 동서 없으면 너무 쓸쓸할 것 같은데 너무 서운하네요. 저는 이민이 그렇게 빨리 준비돼서 후다닥 갈 수 있는 것인 줄은 몰랐습니다. 한 6개월도 안 됐는데 이민 준비 끝났다고 모두에게 인사하고 푹 떠나버리더라고요. 좀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었지만 그렇게 동서는 저한테 눈물 반 웃음 반 인사만 남기고 이민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동서 부부가 이민을 간 후에 저희 시부모님은 얼마 뒤에 꽤 큰 아파트를 사서 이사를 하셨어요. 제가 아니 이런 돈이 어디 있었냐고 깜짝 놀라서 물어보니 어머니 아버님이 그동안 재테크 착실하게 하고 동서네가 이민 가기 전에 앞으로 용돈 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고 목돈 마련해놨던 거 드리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네들도 자리 잡으려면 돈이 많이 들 텐데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고 갔다는 사실에 저는 또 가슴이 뭉클하고 찡해왔습니다. 그렇게 동서네가 이민을 떠나고 몇 달이 흘렀어요. 마치 구운몽의 한 장면처럼 웃고 떠들었던 동서와의 시간이 너무 아련해지고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동서는 이민 가서 적응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바쁘고 힘든지 제가 메시지를 보내도 답이 없고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보통 어떻게 살고 있다, 이런 게 너무 좋고 이런 게 힘들다, 이런 수다는 충분히 떨만한 캐릭터인데 잘 도착했다는 문자 하나만 자기 남편 통해 제 남편한테 보내고 저한테는 아무런 말도 없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좀 서운했습니다. 나만 동서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좋아했던 건가 싶기도 하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싹 태도를 바꾸나 싶기도 하고 좀 복잡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서운함을 쌓아가던 어느 날 혼자 집에 있는데 전화가 모르는 번호로 왔습니다. 또 무슨 이상한 스팸인가 싶어 처음엔 안 받다가 2번, 3번 울리길래 퉁명스럽게 받았죠. 여보세요? 형님. 어머, 동서, 이게 무슨 번호야? 형님, 제가 주소 하나 보낼 테니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여기로 좀 와주세요. 아셨죠? 그리고 이 번호로 전화하시거나 문자하시면 안 돼요. 동서는 급한 목소리로 저한테 할 말만 하고 뚝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제 핸드폰으로 주소가 하나 날아왔어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 주소는 저희 집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좀 외진 동네의 한 빌라 지하 주소였어요. 대체 외국 나가서 한창 신나게 어학원 다니면서 살아야 될 사람이 왜 이 주소를 저한테 보냈는지 혼란스럽더라고요. 게다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슬그머니 와달라는 말이 몹시 마음에 걸렸습니다. 마침 남편이 3박 4일 정도 좀 먼 지방에 있는 곳으로 공사를 하러 갔거든요. 그리고 평소에 저희 부부가 오늘 뭐 한다, 내일 뭐 한다, 서로 일정 공유하고 그러는 사이는 아니다 보니 그냥 후다닥 지갑과 핸드폰만 챙겨서 동서가 보내준 주소로 달려갔습니다. 그 빌라 지하 1층은 좀 이상했어요. 보통 밖에서 자물쇠를 열 수 있는 문이면 안에서도 열고 나올 수 있어야 하는 게 일반적인 대문이잖아요. 그런데 그 빌라는 밖에서만 문을 열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문 밖에서 조용히 동서를 불렀습니다. 동서, 거기 있어? 그랬더니 집안에서 뭔가 후다닥 소리가 나더니 문에 달라붙어
동서가 애절한 목소리로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형님, 저 좀 구해주세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한 두세 시간 뒤면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올 시간이에요. 형님, 사람 좀 불러서 일단 문을 좀 열어주세요. 부수면 안 돼요. 처음부터 제대로 다시 다 붙여놔야 돼요. 아니, 일단 빨리 열쇠공 불러주세요. 제가 얘기할게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알아듣게 말해. 지금 거기 갇혀 있다는 거야? 형님, 저 지금 자세히 설명할 시간 없어요. 네? 제발요. 저 진짜 죽을 것 같아요. 다급한 동서의 목소리에 저는 얼른 열쇠하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 사람이 와서 고개를 갸웃하더라고요. 이런 문은 처음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 집에 사는 거 맞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동서가 안에서 빠르게 얘기했어요. 기사님, 제가 지금 저희 형님한테 전해줄 게 있는데 문을 열 수가 없어서 부른 거예요. 형님한테 물건만 주고 다시 문 원래대로 해놓으셔야 돼요. 빨리요. 시간 없어요. 돈은 3배로 드릴게요. 영문을 모르는 얼굴은 저뿐만 아니라 열쇠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쨌거나 안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니 갸웃거리면서도 문을 따주더라고요. 한 3분도 되지 않아 문 자물쇠가 떨어졌고 동서가 구르듯 뛰쳐나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는 저한테 서류 봉투 하나를 쥐어주더라고요. 형님, 이거 가지고 얼른 가요. 무슨 소리야? 나랑 같이 가야지. 아니요. 제가 여기서 나가면 저도 형님도 죽어요. 저는 여기 다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류 가지고 빨리 가요, 형님. 동서는 저한테 서류 봉투를 얼른 쥐어주고 집 안으로 다시 구르듯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빨리 자물쇠를 원상 복구하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산더미처럼 쌓인 담배꽁초와 컵라면 그릇, 그리고 쾌쾌한 냄새와 역한 분뇨 냄새가 뒤섞여서 속이 뒤집어질 지경이었습니다. 아저씨가 눈치를 보길래 일단 문을 다시 원상복구시켰어요. 그리고 열쇠공이 자리를 뜬 후 문 밖에서 동서와 짧은 대화를 나눴죠. 동서, 진짜로 거기 있어도 되는 거야? 내가 경찰 부를까? 아니요. 형님, 일단 서류 안에 있는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경찰 불러요. 그리고 형님, 당분간 시아주버님 절대 마주치지 말아요. 시댁 식구들도 절대 마주치시면 안 돼요. 꼭 약속해요. 알았죠? 갑자기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동서를 이곳에 감금한 사람들이 시댁 사람들이야? 네, 자세한 건 그 봉투 안에 있어요. 그러면 나한테 전화는 어떻게 한 거야? 그 인간 대포폰이에요. 집에 두고 나갔길래 얼른 전화하고 통화 내역이랑 문자 내역 지웠어요. 형님, 그 전화로 다시 전화 안 했죠? 안 했어. 형님, 그 사람 올 때 됐어요. 여기 있다가 들키면 정말 큰일 나요. 얼른 피해요. 네?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전혀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단 동서한테 다시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죠. 그러자 동서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괜찮아요. 아직 시간이 좀 있거든요. 일주일 정도는 저한테 아무 짓도 못해요. 그런데 그 일주일 안에 형님이 어떻게든 저 구해주셔야 돼요. 빨리 여기 벗어나요. 정말 그 사람 올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빨리요. 동서의 말에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저는 일단 동서가 준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치 뒤에서 귀신이라도 쫓아오는 듯 허둥지둥 가장 사람이 많은 번화가 한 카페로 들어갔어요. 카페 가장 구석진 자리로 들어가 동서가 저에게 전해준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 봉투 안에는 온갖 복잡한 상속 관련 서류와 기타 다른 종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찬찬히 시간을 들여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서류는 동서가 스웨덴에서 죽은 언니한테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기로 한 서류였고 제일 앞에 구겨진 채 들어있던 종이는 모든 재산을 남편한테 양도한다는 서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의 제출 기한이 일주일 뒤였어요. 그래서 동서가 일주일은 괜찮다고 한 거였죠. 그런데 그 서류에 있는 이름이 제가 알고 있는 시동생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는 성도 다른 완전히 이상한 이름이었어요. 뭔가 느낌이 안 좋았습니다. 근처에 있는 주민센터로 달려가 가족관계 증명서, 등본 초본에 시댁이 이사를 했다는 곳 등기부 등본까지 여튼 제가 뗄 수 있는 모든 서류를 다 떼봤습니다. 다행히 남편 신분증과 인감증명서까지 싹 다 있어서 위임장도 만들 수 있었고 공인인증서도 집에 놓고 간 바람에 온라인으로 뗄 수 있는 서류란 서류도 죄다 발급받았죠. 그 서류들을 보고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시어머니 시아버지의 이름이 아니었고 남편은 남동생이 아닌 누나만 하나 있더라고요. 일단 저한테 있는 단서라고는 그 누나가 유일했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등기부 등본상에는 가족이 아닌 그냥 아파트 동거인으로 되어 있어서 더 이상 다른 정보를 얻기가 어려웠어요. 처음에 제가 생판 남인 것처럼 대면대면한 것 같다라고 느낀 게 진짜로 남이어서 그랬던 겁니다. 가족도 아니었고 부부도 아니었고 부모와 자식 관계도 아니었던 거죠. 제가 알고 있던 지난 10여 년간의 상황이 다 흐트러지는 것 같으면서 머리가 어질어질했습니다. 이후 며칠간은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남편이 한번 나가면 집에 일절 전화도 안 하고 궁금해하지도 않는 사람이니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여지없이 무슨 짓 하냐고 추궁당할 뻔할 정도로 저는 반쯤 미친 사람 같았습니다.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은 끝에 결국 남편의 친누나를 찾을 수가 있었어요. 남편의 친누나는 멀리 떨어진 한 지방시장에서 행상을 하는 분이더라고요. 일단은 찾기는 했는데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라 첫날은 그 앞을 괜시리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 누나라는 분 아무도 듣지 않는 얘기를 혼자 분기탱천해서 중얼거리는 습관이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뭘 묻지도 않았는데 이미 남동생 즉 제 남편에 대한 몇 가지 정보는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망할 놈. 하긴 남 등쳐먹고 사는 놈이 지 누나 등은 안 치겠어? 어휴 이번에도 또 와서 지랄하면 대체 어떻게 막지? 이게 다 엄마 아빠 잘못이야. 그 놈이 바늘도둑 소도둑 되기 전에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사람 만들었어야 하는데 어이구 어이구. 그 외에도 다양한 얘기를 본인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중얼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 사람과 짧은 시간 친구가 되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기 전에 그냥 행상 앞에 앉아서 그 사람이 파는 물건도 한두 개 사주고 이것 좀 드시라며 커피도 좀 사드리고 했습니다. 그저 친절한 손님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는지 이틀 정도 지나니까 제가 지나갈 때 반갑게 웃으면서 불러주기도 하고 사지 않았는데 야채도 한 봉지 담아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조금씩 저를 붙들고 수다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공감해주는 척하면서 중간중간 슬그머니 제가 궁금한 것들을 물어봤어요. 아유, 그런데 이렇게 낮이나 밤이나 장사하시는 분들 전 진짜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도 이렇게 시장에서 장사하셨었는데 너무 힘들어하셨었거든요. 가족들한테 신경도 못 쓰고 계속 일에만 집중해야 된다고. 혹시 아주머니도 가족이 있으세요? 장사하는 거 힘들다고 하면 이해해줘요? 가족이 있기는. 에휴, 그 얘기하려면 3일 밤낮이 모자라요. 내 팔자가 엄청 기구한 팔자라서. 정말요? 3일 밤낮 중에 절반은 제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팔자는 만만치 않아요. 아유, 딱 봐도 곱게 자라가지고 곱게 살 것 같은데
뭐가 그렇게 기구한 얘기가 있을까? 아이고, 곱게 살긴요. 영혼이 아주 달달 갈리면서 살고 있죠. 말도 마세요. 멀쩡한 남편인 줄 알았는데 사기꾼 놈이었어요. 그런 놈이랑 결혼해서 지금까지 계속 속아서 살았잖아요. 어머, 그걸 이제 한 거야? 사기꾼인 걸. 네, 얼마나 감쪽같이 속였는지. 아이고, 그쪽도 나랑 사연이 비슷하네. 어느 집이나 사기꾼 하나씩은 다 있나 봐, 응? 어머, 그런 사연이 있으세요? 집에 사기꾼 있어요? 사기만 치고 다니면 아이고 감사합니다지. 더한 짓도 하고 다녀서 내가 복장이 터지지. 아이고, 부모님이 늦둥이라고 낳아가지고 애지중지 키운 남동생이 하나 있거든. 근데 너무 오냐오냐 키웠던 거지. 아주 싹수 노랗고 싹퉁 바가지로 자라더니 고등학교 때부터 주먹 좀 쓴다 하는 형들 쫓아다니면서 사고치더라고. 그 형들 쫓아서 외국 나갔다 들어올 때마다 무슨 훈장처럼 제목 하나씩 더해오고, 사업한다고 해서 정신 좀 차렸나 하면 도박판 설계하고, 어디서 스폰 받았다고 이걸로 정신 차려서 일한다고 해서 보면 사기치고, 아주 오만 사고란 사고는 다 치고 다녔어. 세상에, 진짜 힘드셨겠어요. 결국 나중에 부모님 유산도 그놈이 싹 가로채서 나는 한 푼 받지도 못하고, 그놈은 그 유산 다 도박판에 쏟아부었지 뭐. 아유, 이 꼬라지로 사는 나한테는 가끔 와서 푼돈 뜯어내고, 도박판에서 만난 것들끼리 가족이며 형제며 그렇게 서로 뭉쳐가지고 나쁜 짓만 하고 다닌다고 하더라고. 잠깐만요. 그러니까 생판 모르는 남들을 가족처럼 여기고 산다는 거예요? 아이고, 가족처럼 여기고 살겠어? 다 서로 필요하니까 연기하듯 그러고 사는 거지. 왜 어디 가서 아빠, 엄마, 동생, 저희는 가족이에요 이러면 사람들이 의심을 좀 덜하지 않겠어? 그거 노리고 제대로 사기치려고 소위 말해 팀 꾸린 거야. 아이고, 내가 참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별소리를 다 하네. 그런데 이런 얘기는 원래 모르는 사람한테 해야지 아는 사람한테 하면 창피하잖아요. 아유, 맞아. 내가 이 동생놈 때문에 정신과도 몇 번 가보고 그랬는데 그 정신과 하나도 소용없더라고. 그냥 이러고 앉아서 수다 떠는 게 훨씬 더 속이 풀려. 아이고, 고마워요.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와서 있는 대로 깽판 치고 가는 바람에 내가 아주 속에서 천불이 솟는데 그래도 덕분에 좀 풀리네. 아유. 어머, 왜 왔대요? 그래도 아직 누나라고 찾아오긴 하나 봐요. 아이고, 누나라고 찾아온 거겠어? 돈 달라고 찾아왔지. 나한테 무슨 맡겨놓은 돈이 있는지 그렇게 가끔 와가지고 돈 달라고 자기 도박자금 나한테 받아가. 안 줄 수가 없어. 안 주면 주먹 휘두르고 이 시장에서 장사도 못하게 있는 대로 행패 부리는데 그럴 때는 그냥 몇 푼 쥐어주고 보내는 게 속 편해. 그렇게 한탄처럼 이 얘기 저 얘기 털어놓던 남편의 누나는 숨이 찬지 잠시 숨을 고르며 앞에 야채를 다듬었습니다. 뭔가 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그냥 근처에 있는 작은 칼을 하나 집어들고 같이 야채를 다듬기 시작했죠. 저한테 손님이 왜 이런 걸 하냐고 말리길래 제가 세상의 모든 부침성을 다 끌어다 모으는 마음으로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 많이 나눴는데 무슨 손님이냐고 그냥 시간도 좀 있겠다, 언니 돕는다고 생각하겠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이 듣기 좋았나 봐요. 갑자기 막 웃더니 다시 뭔가 얘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아, 맞아. 그리고 얼마 전에 왔을 때는 그놈이 이상한 소리를 하긴 하더라. 조만간 큰돈 생길 일이 하나 있으니까 그때 되면 나한테 이때까지 가져갔던 거 갚겠다고 하더라고. 아이고, 어디 가서 사고 안 치면 다행이지. 지가 갚기는 뭘 갚아? 지 주제. 그 말을 듣고 저는 너무 심장이 두근거려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얘기를 종합해보면 동서의 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물려준 유산, 그 유산을 노리고 가족인 척 팀을 이뤘던 사기꾼 놈들이 달려든 거죠. 어쩌면 그 모든 것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동서와 연애를 하고 결혼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훅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몹시 소름 끼치는 기억 하나를 소환했어요. 2년 전인가 저희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신 적이 한 번 있어요. 평생 저한테 그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었는데 그래도 할머니한테 등록되어 있는 유일한 피부치다 보니 저한테 연락이 왔었거든요. 원인은 식중독이었지만 나이 드신 분이 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그게 걸리니까 그것도 꽤 위독한 상황까지 가더라고요. 한 3일 정도 정말로 할머니가 돌아가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평생 그 어떤 일에도 전혀 관심 없던 남편이 할머니가 쓰러지셨을 때 정말 하루에 몇 번씩 저한테 할머니의 안부를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가 다시 건강을 찾으셨다는 얘기를 듣고는 싸늘한 얼굴로 이러더라고요. 노인네, 진짜 명이 기네. 좋은 거 많이 먹었나? 그때 사실 제가 조금 충격을 받아서 남편한테 아무리 정없는 할머니고 나한테 별로 좋은 기억 안 준 사람이지만 어떻게 말을 해도 그렇게 하냐고 구박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자기가 말이 좀 헛나왔다며 1차적으로 사과를 하긴 했지만 한동안 남편의 그 말 때문에 심장이 두근거리고 기분이 좋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누나의 얘기를 듣고 나서 그제야 비로소 남편이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시동생이 동서랑 결혼했던 것처럼 그 사람도 저랑 결혼했던 이유가 할머니의 재산 때문이었다는 것이 깨달아졌거든요. 그러고 보면 동서와 저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둘 다 의지할 곳 없고 유산 남겨줄 사람만 딱 하나 있는 외로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막말로 저나 동서나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도 친구들 몇 명 외에는 저희를 찾을 일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노리고 일부러 접근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소름이 돋기 시작했어요. 생각해보면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게 독서 모임이었습니다. 내면의 외로움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독서 모임이었는데 마음의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심리학 도서를 읽고 서로 토론하고 위로하는 모임이었거든요. 저는 부모의 부재와 엄하고 책임감 있는 할머니로부터 받은 상처를 드러냈고 남편은 그때 세상이 자기를 미워하는 것 같아 슬프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세상이 그 인간을 미워하는 게 너무 당연했던 거죠. 범죄자를 어떤 세상이 사랑해주겠어요. 동서에게 들은 적 있는 그 둘의 연애 시작도 비슷했습니다. 싱글 등산 모임에서 만났다고 했거든요. 동서는 당시 너무 외로워서 몸을 움직이고 진탕 술 마시고 취할 수 있는 동호회를 찾았고 거기서 시동생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두 형제, 아니 두 사기꾼은 외롭거나 결핍 있는 여자들이 많이 가는 그런 모임에 참여해서 소위 먹잇감을 골랐던 거였어요. 무서운 건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자연스럽게 범죄를 저지르는데 노력을 기울였다는 거였죠. 저만 해도 할머니가 빨리 돌아가시지 않아서 벌써 10년 가까이 그 인간이랑 부부로 살고 있는 거니까요. 만약 동서처럼 결혼하고 한두 해 만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으면 저도 어딘가 갇히는 신세가 되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거의 모든 상황이 파악되고 나니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었어요. 어떻게든 동서를 구하고 저희의 안전을 확보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경찰서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경찰에게 자초지종을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경찰이 전혀 믿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사기 도박 집단은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답답해하면서 털어놓는 얘기를 듣던 조금 나이 드신 형사분이 슬그머니 오시더니 제게 뭔가를 내밀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 붙은 사건 기록지였어요. 혹시 이 사진 보고 그 사람들인지 확인해 줄 수 있겠어요? 형사님이 내민 빛바랜 사진을 보고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거기에는 젊은 시절의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나란히 사진으로 존재했어요. 두툼한 사건 파일 제일 앞에 떡하니 붙어 있더라고요. 그 밑에 제목이 쭉 써 있었는데 얼마나 길고 오래된 기록인지 2명 다 몇 장씩 이어지는 사건 기록 파일이었습니다. 네, 제가 시부모님이라고 알고 있었던 그 사람들 맞아요. 아직도 같이 팀으로 일할 줄 몰랐네요. 둘이서 짜고 엄청나게 사기치고 다닌 희대의 사기꾼 커플이에요. 한동안 잠잠해서 둘이 혹시 세상 떠났나 싶었는데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혹시 둘이 혼인신고했나요? 아니요. 그리고 이 사건 조사서에 있는 이름하고도 이름이 달라요. 도망 다니느라 바꿨을 수도 있죠. 저한테 현재 이름 자주 나타나는 곳 알려주십시오. 저는 시부모님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알려주었고 그분들과 제 남편 그리고 현재 감금되어 있는 동서의 남편이 모두 한패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서가 위험하니 빨리 구해달라고 하며 동서가 제게 주었던 서류를 넘겼어요. 정황 증거에 서류 증거, 제 증언까지 일단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아주 정신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경찰들이 갑자기 시끌벅적하게 일어나서 뭔가 막 서로 얘기를 주고받더니 일제히 뛰쳐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몇 시간 뒤 저는 멀찍이 떨어진 경찰서 벤치에서 시댁 식구들과 남편 그리고 시동생이 우르르 잡혀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저한테 그 사람들의 사진을 확인해달라고 했던 나이든 형사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아주 열거하기도 귀찮은 다양한 제목들이 가득해서 아마 한동안은 아무도 괴롭히지 못할 겁니다. 일단은 속아서 하신 결혼이니까 혼인 무효 소송 내시고 기타 다른 법률적인 도움 받으실 수 있게 변호사 소개해드릴게요. 이혼까지 저희가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서라는 분 지금 저희 팀에서 구해가지고 오는 길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저는 또다시 몇 시간 뒤에 경찰서에서 동서를 만났습니다. 며칠 만에 만난 동서는 바짝 말라 있었고 눈아래가 푹 꺼질 정도로 고생을 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 더러운 곳에서 씻지도 못하고 방치되어 있어서 엄청 냄새나고 구질스러운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 모든 건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무사히 동서를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기타 다른 상황이 열악한 것은 제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동서와 저는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동서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형님, 저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생각난 사람이 정말 형님밖에 없었어요. 재산 다 넘기지 않으면 저 없애버리겠다고, 쥐도새도 모르게 없애버리겠다고 협박하는데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동서, 용기 내줘서 고마워. 만약에 동서가 그렇게 용기 안 냈으면 할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나도 정말 똑같은 짓을 당했을 거야. 아, 할머니 괜찮으세요? 우리 할머니? 괜찮으신데? 왜? 저 인간들이 더 이상 시간 끌기 싫다고 형님 할머니도 자기네들이 그냥 없애버리려는 계획 세우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런 계획을 세웠다고? 네, 제가 똑똑히 듣고 기록도 다 해놨는걸요. 형님한테 올 재산 그거 빨리 받으려고 할머니 해치려는 계획까지 잡은 거. 할머니가 매주 주말에 식사봉사 가셔서 드시는 국그릇에 이상한 거 넣을 거라고 했어요. 모골이 송연했습니다. 단순 사기꾼들이 아니라 살인 미수범들이었던 거니까요. 이 인간들 범죄자 주제에 꼼꼼한 건지 멍청한 건지 시부모님이 이사한 아파트에 범행 계획을 적어둔 노트까지 남겼더라고요. 동서의 증언과 압수수색으로 발견한 다양한 증거들로 인해 시댁 식구들인 척 저를 수년간 속여왔던 그 사기꾼 집단은 아주 톡톡히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시부모가 이사했던 아파트도 동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한 거였더라고요. 대출을 도와준 은행 직원 역시 다른 이유로 시댁의 범죄자 집단에게 협박을 받고 있었는데 협박에 못 이겨 대출 승인까지 내준 거였습니다. 당연히 징계를 받았고 집은 그대로 경매로 넘어가 은행 돈을 갚는 데 쓰이게 되었어요. 이 모든 복잡한 일이 해결되고 사기꾼 놈들이 한동안은 나오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무렵 동서와 저는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동서도 유산을 받았고 저도 그 사건들이 일어난 지 1년 정도 뒤에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유산을 받았거든요. 감사하게도 둘 다 재산적인 부분에서는 나름 풍족한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어차피 서로 잘 맞기도 하고 각종 재판 과정에서 같이 논의해야 할 것들도 많은데다 둘 다 외로움을 참지 못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서인지 같이 사는 건 몹시 즐겁고 행복했어요. 그리고 저와 함께 살면서 동서는 이민에 대한 꿈을 버렸습니다. 한두 번 열병처럼 해외 한 달 살기를 하고 돌아오더니 본인은 외국에서 못 살겠다고 포기 선언을 하더라고요. 일단 김치와 청국장이 그리워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나요? 그러면서 제 말처럼 그냥 말 통하고 돈 있으면 참 살기 좋은 우리나라에서 저랑 언니 동생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내년 초에 저희 둘은 함께 세계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별다른 계획은 없어요. 그저 살고 싶은 만큼 살고 머물고 싶은 만큼 머물면서 천천히 다녀보려고요. 발길 닿는 대로 비행기 탔다가 배 탔다가 하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녀 볼 예정입니다. 저희 재산을 노리고 달려들었던 그 사기꾼 놈들 몇 평 되지도 않는 감옥에서 답답해서 어쩔 줄 모를 때 저희는 넓은 세상 보면서 속 시원한 삶 한번 살아보려고요. 사실 그 생각만 해도 몹시 짜릿하고 행복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